마음 쉼터에 오신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런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회사에 300억짜리 계약을 안겨줬지만 포상자 명단에 제 이름은 없었습니다. 저는 차갑게 웃으며 휴대폰을 끄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다음 날 사장의 부재중 전화 30통과 수많은 메시지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고급스러운 대회의실, 저는 제가 입고 있는 회색 정장을 훑어보았습니다. 안에 받쳐 입은 실크 셔츠는 빳빳하게 다려져 있었죠. 저는 이 순간을 위해 완벽하게 준비했습니다. 제 노력이 인정받는 순간을요. 부산 파트너사와의 300억 원짜리 계약은 결코 작은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제 땀방울이었고 수많은 밤샘이었으며 단 한 번의 불평 없이 견뎌낸 5번의 피곤한 출장이었습니다. 준혁은 이 일이 끝나면 제게 아주 큰 서프라이즈를 해주겠다고 약속했었죠. 제 주위에서 동료들이 속삭이던 소리가 점점 잦아들었습니다. 제 남편이자 성운기획의 대표인 강준혁이 연단에 오르자 장내는 엄숙한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오늘은 분기 총회이자 제가 지난 2달 동안 손꼽아 기다려온 날입니다. 연단 위에서 마이크를 잡은 준혁의 목소리는 낭낭하고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그는 회사의 성과, 비전과 전략, 그리고 성공을 이뤄낸 팀워크 정신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의 시선이 회의실 전체를 훑었고 저에게 잠시 머물렀을 때 저는 따뜻한 눈길을 느꼈습니다. 심장이 한 박자 빠르게 뛰었죠. 아마 이게 그가 말한 서프라이즈일 겁니다. 전 직원 앞에서 받는 표창이라니 이보다 더 멋진 일이 있을까요? 준혁의 힘찬 연설이 끝나고 김 부장님이 서류 뭉치를 들고 단상에 올랐습니다. 그는 헛기침을 한번 하더니 분기별 우수사원 포상자 명단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마케팅팀 황 과장, 포상금 300만 원.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회계팀 이대리, 포상금 200만 원. 또 한 번의 박수 소리가 울렸습니다. 저는 기대감에 부풀어 미소 지었습니다. 제 이름은 가장 중요한 마지막 순서에 불릴 것이 분명했으니까요. 그때 김 부장님이 잠시 말을 멈추고 서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유난히 장엄해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번 분기 회사에 가장 큰 가치를 안겨준 최우수 공로자에 대한 특별 포상입니다. 이 상은 프로젝트 개발팀의 윤지아 씨에게 수여하며 포상금은 1억 원입니다. 회의실 전체가 순간 숨을 멈췄다가 이전보다 훨씬 더 큰 박수 소리로 터져 나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윤지아, 준혁이 입버릇처럼 친동생 같은 아이라 부르던 그 아이. 회사에 들어온 지 몇 달 되지도 않았고 제가 진행한 300억 프로젝트에는 단 1초도 참여한 적 없는 아이였습니다. 1억 원, 제가 아는 한 그 아이의 조용한 헌신에 대한 포상이라기엔 터무니없는 금액이었죠. 귓가에 맴도는 박수 소리가 마치 바위에 부딪히는 파도 소리처럼 멀고 무의미하게 들렸습니다. 저는 지아가 자리에서 일어나 발그레해진 예쁜 얼굴로 고개를 숙여 감사 인사를 하고 모두의 부러움 속에 무대 위로 올라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준혁이 그녀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자랑스러움과 다정함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제 이름 박서연은 단 한 번의 의례적인 감사 인사로도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제 노력, 제 길었던 밤들, 모든 것이 깨끗하게 지워져 버린 것 같았습니다. 순간 동료들의 동정, 호기심, 그리고 통쾌함이 섞인 시선이 제게 쏟아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목이 바싹 타들어갔습니다. 무릎 위에 놓인 손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남편이라 부르는 남자, 준혁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도 저를 보고 있었지만 단 1초 만에 황급히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 외면이 제 가슴을 천마디 변명보다 더 아프게 찔렀습니다. 김 부장님이 명단 낭독을 마쳤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사람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지아를 축하하기 위해 몰려들었습니다. 그 소란스러운 공간 속에서
저는 기이할 정도로 외로웠습니다. 차가운 미소가 제 입가에 번졌습니다. 저는 울지도 소란을 피우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의자가 바닥에 끌리며 건조한 마찰음을 냈습니다. 저는 인파 속에서 소리 없이 몸을 돌려 문을 향해 똑바로 걸어 나갔습니다. 모든 거짓과 위선, 그리고 제 이름을 그의 인생에서 무참히 지워버린 남편을 등 뒤로 한 채 회의실을 나와 길고 조용한 복도를 따라 걸었습니다. 제 하이힐 소리가 대리석 바닥에 부딪히며 규칙적이고 차갑게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고 등 뒤에서 들려오는 수군거림에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에 올라 지하주차장 버튼을 눌렀습니다. 비좁고 답답한 공간이 꼭 제 가슴 속 같았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자 저는 비로소 차가운 금속벽에 등을 기댄 채 긴 한숨을 내쉴 수 있었습니다. 회사 건물을 빠져나와 복잡한 도심의 차량 행렬에 합류했습니다. 퇴근 무렵 갑자기 세찬 소나기가 쏟아졌습니다. 무거운 빗방울이 차창을 때리며 앞유리를 흐릿하게 만들었습니다. 마치 터져 나오려는 눈물을 억지로 삼키는 제 모습 같았죠. 오늘따라 집으로 가는 길이 너무나 멀게 느껴졌습니다. 교차로마다, 신호등마다 제 마음속 고통을 더욱 길게 늘어뜨리는 것 같았습니다. 지난 2달간의 기억이 슬로우 모션 필름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잠 못 이뤄 이탄 눈으로 부산을 오가던 수많은 밤 비행기, 자정까지 이어지던 회의들, 회사의 유리한 조항 하나하나를 지키기 위해 파트너사와 홀로 논쟁을 벌이던 순간들, 중요한 약속에 늦지 않으려 차 안에서 샌드위치로 허겁지겁 때우던 끼니도 생각났습니다. 퍽퍽한 빵이었지만 잘만 삼켰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피곤한 기억 속에는 늘 준혁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협상이 결렬되어 실망 가득한 목소리로 그에게 전화했을 때 그는 수화기 너머에서 다정하게 위로해 주었죠. 괜찮아, 서연아. 힘들면 좀 쉬어. 프로젝트도 중요하지만 당신 건강이 더 중요해. 계약서를 수정하느라 밤을 새우던 어느 날, 그는 조용히 부엌에서 뜨거운 곰탕 한 그릇을 가져다 주며 말했습니다. 이거 먹고 힘내. 이 일만 끝나면 우리 여행 가자. 내가 다 보상해 줄게. 그 말들, 그 행동들이 제가 버틸 수 있었던 힘이었습니다. 저는 제 모든 노력을 그가 알아주고 소중히 여긴다고 믿었습니다. 제가 단지 회사를 위해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내 남자와 함께 공동의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거짓이었습니다. 제 사랑과 신뢰는 다른 여자를 위한 발판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이 고통은 단순히 직장에서의 부당함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남편이라 부르던 남자의 배신이었습니다. 그는 아내의 노력을 이용해 그저 여동생일 뿐인 아이의 경력을 포장해 주었습니다. 그는 높은 연단에 서서 제가 가져온 성공을 자랑스러워하면서도 그 영광의 그림에서 제 이름을 무참히 지워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아는 그의 소꿉친구고 저는 그저 온갖 고난을 함께 헤쳐온 아내일 뿐이라서. 우리 집, 한때 그와 내가 그토록 행복했던 고급 아파트 단지 앞에 차가 멈췄습니다. 이 집은 한때 안식처였고 매일의 피로를 풀던 곳이었지만 지금은 낯설고 차갑게만 느껴졌습니다. 차 안에서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밖에는 비가 그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그를 어떻게 마주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싸워야 할까, 따져 물어야 할까, 아니면 침묵하고 받아들여야 할까. 하지만 무엇을 하든 제 마음의 상처는 결코 아물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텅 빈 아파트로 돌아와 소름 끼치는 침묵과 마주했습니다. 이 집은 구석구석 제 손길이 닿은 곳이었지만 지금은 낯선 대기실처럼 차갑기만 했습니다. 벽에 걸린 웨딩 사진 속에서 저와 준혁은 참 행복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사진을 보니 쓰디쓴 조롱처럼 느껴졌습니다.
제가 직접 꽂은 백합꽃병의 향기도 제 마음을 달래주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를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저는 도망치는 사람이 아닙니다. 설명이 필요했습니다. 어떤 설명도 이 상처를 치유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말입니다. 딱딱한 정장을 벗고 부드러운 실크 잠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소파에 앉아 캐모마일 차를 한 잔 우렸습니다. 머릿속으로 그에게 던질 질문들을 되뇌었습니다. 왜 그랬어요? 내가 뭘 잘못했나요? 내 노력은 당신 눈에 인정받을 가치조차 없었나요? 시간은 더디게 흘렀습니다. 벽시계의 초침 소리가 똑딱거리며 바닥나가는 제 인내심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10시, 11시, 준혁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찻잔 속의 차는 식은 지 오래였습니다. 제 마음처럼요. 더 이상 기다리지 않고 막 일어서려던 순간 문 밖에서 열쇠 소리와 함께 베르르 웃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준혁 혼자만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준혁이 비틀거리며 들어왔습니다. 온몸에서 술 냄새가 진동했고 그를 부축하며 다정하게 팔짱을 낀 사람은 바로 지아였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발그레했고 눈은 애교스럽게 반짝였습니다. 그들은 마치 즐거운 데이트를 마치고 돌아온 연인 같았습니다. 거실에 앉아있는 저를 보고 지아는 조금 놀란 듯 했지만 이내 태연한 표정을 되찾고는 심지어 도발적인 미소를 지었습니다. 서연 언니 오셨네요. 그녀의 목소리는 거짓으로 가득 찬 꿀처럼 달콤했습니다. 저희 계약 축하 파티하느라 술을 좀 많이 마셨어요. 언니 힘드셨겠어요. 하루 종일 일하느라 피곤하실 텐데 문까지 열어두고 기다리시고 괜찮아요. 언니 목까지 저희가 신나게 축하하고 왔으니까요.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날카로운 바늘이 되어 제 심장을 찔렀습니다. 언니 목까지 축하하고 왔다. 그녀는 공개적으로 저를 조롱하고 있었습니다. 제 집에서 제게서 빼앗은 전리품을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준혁을 보았습니다. 그는 술에 취해 고개를 끄덕일 뿐 지아의 말이 얼마나 잔인한지조차 인식하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제가 준비했던 모든 질문, 제가 하려 했던 모든 따짐이 순간 무의미해졌습니다. 저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 침묵이 아마 한바탕 싸움보다 더 무서웠을 겁니다. 저는 그저 조용히 일어나 지아의 눈을 1초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그녀가 평생 잊지 못할 눈빛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몸을 돌려 침실로 향했고 문을 쾅 닫았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지아의 웃음소리와 준혁의 잠꼬대가 들려왔습니다. 그들의 파티, 저의 고통, 오늘 밤은 참 길 것 같았습니다. 침실 문은 닫혔지만 밖에서 들려오는 귀에 거슬리는 소리들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준혁과 지아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고 그 소리 하나하나가 칼날이 되어 제 심장을 도려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 차가운 문에 등을 기댔습니다. 소리를 지르고 밖으로 뛰쳐나가 그들의 뺨을 때려주고 싶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무서울 정도로 차분한 감정이 저를 감쌌습니다. 지금 제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생각뿐이었습니다. 끝내자. 이 결혼, 이 인내, 모든 것을 여기서 끝내야 한다. 더 이상의 설명은 필요 없었습니다. 오늘 밤 준혁의 행동이 가장 명확한 대답이었으니까요. 그는 제 노력을 무시했을 뿐만 아니라 아내인 저를 전혀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일어나 스탠드를 켰습니다. 노란 불빛이 거울 속 제 초췌한 얼굴을 비췄습니다. 옷장을 열어 출장 갈 때 쓰던 캐리어를 꺼냈습니다. 짐을 싸기 시작했지만 모든 것을 챙기진 않았습니다. 제가 직접 산 옷, 제가 아끼는 책들, 강준혁의 아내가 되기 이전에 저를 구성했던 것들만 챙겼습니다. 결혼기념일에 그가 선물한 비싼 드레스는 남겨두었습니다. 그가 예쁘다고 칭찬했던 하이힐도 남겨두었습니다.
그와 관련된 어떤 것도 가져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짙은 갈색의 업무 수첩을 보고 손이 멈칫했습니다. 그 수첩에는 300억 계약 협상 과정 전체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모든 세부 사항, 구두 합의, 숫자 하나하나까지 이것이 제 노력을 증명하는 유일한 증거이자 저의 유일한 무기였습니다. 저는 그것을 집어들어 캐리어에 조심스럽게 넣었습니다. 책상 서랍을 당기자 낡은 사진 한 장이 떨어졌습니다. 학창 시절 준혁과 지아가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둘은 아주 밝게 웃으며 다정하게 머리를 맞대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저는 처음부터 그들 사이에 끼어든 제3자였을지도 모릅니다. 마지막으로 옷장 안에 작은 금고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얇은 서류철이 하나 있었습니다. 오래전 그가 무심코 당신은 지아만 모태라고 말했던 어느 다툼 끝에 제가 미리 작성해 두었던 이혼 서류였습니다. 그때는 차마 내밀 용기가 없었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저는 펜을 들어 아내란에 제 이름을 적었습니다. 필체는 한치의 떨림도 없이 단호했습니다. 서명한 이혼 서류를 그의 베개 위에 반듯하게 올려놓았습니다. 그 옆에는 작은 메모지 한 장을 두었습니다. 단 3글자만 적혀 있었죠. 나 갈게. 원망도 설명도 없었습니다. 더 이상 자신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들에게 침묵은 가장 큰 경멸이니까요. 저는 캐리어를 끌고 방을 나와 거실을 가로질렀습니다. 지아는 가고 없었고 준혁만이 소파에서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온 마음을 다해 사랑했던 남자의 마지막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지금은 어찌나 낯설던지요. 저는 조용히 문을 열고 한때 보금자리였던 집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꺼내 전원을 껐습니다. 전원 버튼이 딸깍하며 꺼지는 소리가 마지막 연결고리를 끊어내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밤속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목적지 없이 차를 몰았습니다. 짙은 어둠이 도시를 감쌌습니다. 반짝이는 불빛을 내뿜는 고층 빌딩들이 뒤로 멀어져 갔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러다 문득 교회에 있는 작고 평화로운 집 한 채가 떠올랐습니다. 엄마의 집. 지금 제가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곳이었습니다. 엄마 집으로 가는 길은 익숙했지만 오늘 밤은 느낌이 사뭇 달랐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드문드문해지고 길가의 나무들이 드리운 어둠이 그 자리를 대신했습니다. 공기 중에는 더 이상 매캐한 매연 냄새 대신 비 온 뒤의 풀과 흙내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 향기가 제 마음을 조금 진정시켜 주었습니다. 새벽 1시가 다 되어서야 도착했습니다. 엄마의 작은 집은 한적한 골목 안에서 조용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철문을 열었습니다. 끼익 하는 작은 소리가 났습니다. 그 소리에 엄마가 잠에서 깨셨나 봅니다. 엄마는 현관으로 나오셨습니다. 희끗희끗한 머리카락이 밤바람에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온화한 얼굴에는 걱정이 서려 있었죠. 서연아, 이 시간에 어쩐 일이니? 엄마가 놀란 목소리로 물으셨습니다.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서툴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 근처에 출장 왔다가 엄마 보고 싶어서 잠깐 들렀어요. 엄마는 아무 말 없이 그저 저와 제가 끌고 온 캐리어를 번갈아 보셨습니다. 어머니의 눈길은 어떤 말보다도 예리했습니다. 엄마는 더 묻지 않으시고 그저 다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얼른 들어오너라. 밖은 춥다. 엄마는 부엌으로 들어가시더니 금세 따뜻한 생강차 한 잔을 내오셨습니다. 찻잔의 온기가 손바닥을 통해 얼어붙은 제 심장까지 스며드는 것 같았습니다. 무슨 일 있었지? 엄마가 제 옆에 앉으며 나지막이 물으셨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여 찻잔만 바라보며 눈물을 참으려 애썼지만 엄마의 다정함에 애써 쌓아 올린 강인함의 벽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는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저녁 내내
억눌렀던 울음이 마침내 터져 나왔습니다. 엄마는 아무 말 없이 어릴 때처럼 저를 품에 안고 떨리는 등을 토닥여 주셨습니다. 저는 엄마에게 회사에서 있었던 일만 털어놓았습니다. 300억짜리 계약, 준혁의 약속, 그리고 제 이름이 포상 명단에서 무참히 빠진 사실까지요. 준혁과 지아의 이야기는 차마 꺼내지 못했습니다. 엄마가 감당하지 못하실까봐 두려웠습니다. 이야기를 다 들으신 엄마는 분노로 몸을 떠셨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그런 파렴치한 인간들이 다 있니? 내 딸의 노력을 감히. 엄마는 말을 잇지 못하셨지만 저는 엄마의 마음속 분노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상하게도 엄마의 분노가 제게는 가장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적어도 이 세상에 한 사람, 무조건적으로 저를 믿고 제 편이 되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 안도감을 주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제 옛날 방에서 잠을 잤습니다. 작은 침대, 어릴 적부터 덮던 꽃무늬 이불, 모든 것이 아련할 정도로 익숙했습니다. 며칠 만에 처음으로 깊지는 않았지만 평온한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폭풍은 아직 끝나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적어도 오늘 밤 저는 안전한 피난처를 찾았습니다. 나중에야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날 아침 성운 기획사무실은 마치 당겨진 활시위처럼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다고 합니다. 준혁은 지난밤에 숙취로 깨질 듯한 두통을 안고 회사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제가 잠시 화가 나서 집을 나갔다가 곧 돌아올 거라고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침실에 들어가 보지 않았으니 제가 남겨둔 이혼 서류도 아직 보지 못했을 겁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준혁은 그저 철없는 아내에 대한 짜증만 느끼고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거짓된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오전 9시경 준혁과 김 부장님의 메일함으로 긴급 표시가 붙은 이메일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300억 계약의 파트너사인 미래테크에서 온 메일이었습니다. 발신인은 회장님의 최측근인 이시우 비서실장이었습니다. 이메일의 내용은 매우 간결했습니다. 계약서의 몇 가지 특수 기술 부록을 재확인하기 위해 당일 오전 11시에 긴급 화상회의를 요청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이 이 회의에서 논의하고 싶은 유일한 담당자는 직접 협상을 진행하고 모든 구두합의 사항을 파악하고 있는 박서연 팀장이라는 점을 강조했다는 것입니다. 준혁은 이메일을 읽고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그는 그 기술 부록들이 얼마나 복잡한지, 심지어 그중 일부는 저와 파트너사 간의 구두합의 사항으로 공식 문서에는 기록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들은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세부 사항들이었습니다. 만약 착오가 생긴다면 계약은 파기될 수도 있었습니다. 준혁은 공황 상태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즉시 제게 전화를 걸었지만 들려오는 것은 긴 신호음 끝에 음성 사서함으로 넘어가는 안내 메시지뿐이었습니다. 제 휴대폰은 여전히 가방 밑바닥에서 전원이 꺼진 채 조용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한 통, 두 통, 10통 넘게 전화를 걸었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준혁의 처음의 분노는 점차 실질적인 공포로 변해갔습니다. 그는 김 부장에게 소리쳤습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박 팀장 찾아내. 김 부장님도 당황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사람을 시켜 제 컴퓨터를 확인했지만 가장 중요한 파일들은 모두 제가 개인 외장 하드에 백업해두고 여러 겹의 비밀번호로 보호해둔 상태였습니다. 모든 협상 세부 사항을 기록한 갈색 업무 수첩도 사라졌습니다. 그들은 사무실을 샅샅이 뒤졌지만 상황을 수습할 만한 어떤 것도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시간은 계속 흘러 시냇바늘은 11시를 향해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성운 기획의 혼란은 극에 달했습니다. 늘 자신만만하고 거만했던 남자 준혁은 이제 피 한 방울 없는 창백한 얼굴로 사무실을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제 번호로 전화를 걸었고 명령조에서 애원조로 바뀌는 내용의 메시지를 수십 통 보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소용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무시했던 아내, 무참히 내쳤던 직원이 거대한 프로젝트 전체의 명운을 쥐고 있다는 사실을 이제야 깨달은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창틈으로 스며들어 낡은 꽃무늬 이불 위에 내려앉는 첫 햇살에 눈을 떴습니다. 몇 달 만에 처음으로 알람 소리나 미처 끝내지 못한 업무 계획에 시달리지 않는 잠을 잤습니다. 저는 기지개를 켜며 온몸으로 퍼지는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엄마는 일찍 일어나셨습니다. 부엌에서 들려오는 달그락거리는 소리와 고소한 흰죽 냄새가 제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엄마와 함께 소박하지만 맛있는 아침 식사를 마친 후에야 저는 밤새 꺼져 있던 휴대폰을 켤 용기를 냈습니다. 충전기를 꽂고 전원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이 켜지자마자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고요했던 화면 위로 수많은 알림이 홍수처럼 밀려들었습니다. 저는 준혁에게서 온 부재중 전화 30통이라는 숫자를 보고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 아래에는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로 온 수많은 메시지들이 있었습니다. 김 부장님, 친한 동료, 그리고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역시 준혁이었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메시지를 열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메시지는 마치 계속해서 역할이 바뀌는 연극 같았습니다. 아침 8시가 조금 넘은 첫 메시지는 여전히 분노와 명령조가 가득했습니다. 어디야? 당장 집으로 와. 지금 무슨 짓 하는 건지 알아? 15분 뒤에 온 다음 메시지. 전화 좀 받아. 회사에 급한 일 있어. 애처럼 굴지 마. 하지만 그의 말투는 점차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10시가 가까워지자 명령조는 사라지고 초조함이 묻어났습니다. 서연아, 어디 있는 거야? 전화가 안 되네. 정말 급한 일이야. 그리고 불과 몇 분 전에 온 마지막 메시지들은 애원, 심지어 공황 상태에 가까웠습니다. 서연아, 제발 전화 좀 받아줘. 회사 일이 정말 급해. 당신밖에 해결 못해. 내가 잘못했어. 돌아와서 얘기 좀 하자. 저는 한 글자 한 글자, 마침표 하나까지도 놓치지 않고 읽었습니다. 차가운 미소가 제 입가에 번졌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이 두 마디는 그가 나를 필요로 하는 지금이 아니라 어젯밤 우리 집에서 들었어야 할 말이었습니다. 이제 주도권은 더 이상 그의 손에 있지 않았습니다. 통쾌함과 함께 묘한 씁쓸함이 밀려왔습니다. 결국 제 가치는 그가 궁지에 몰렸을 때에야 비로소 인정받는 것이었습니다. 제 존재는 그의 이익과 연결되었을 때만 중요했던 것입니다. 저는 어떤 메시지에도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결말을 이미 아는 연극을 보는 관객처럼 조용히 화면을 스크롤할 뿐이었습니다. 저는 준혁이 폭풍의 눈 속에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가 스스로 만들어낸 폭풍이었죠. 그리고 저는 하룻밤의 폭풍우 끝에 이상하리 많지 평온한 마음을 되찾았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책상에 내려놓고 엄마가 작은 화단에 물을 주고 계신 앞마당을 내다보았습니다. 해는 이미 높이 떴고 준혁이 없는 저의 새로운 하루도 시작되었습니다. 혼란스러운 메시지와 빗발치는 부재중 전화 속에서 낯선 카카오톡 계정으로부터 온 메시지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프로필 사진은 매우 전문적인 회사 로고였고 이름은 단 2글자 이시우였습니다. 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익숙한 이름이었습니다. 기억을 더듬던 중 저는 그가 미래테크 회장님의 점지만 매우 날카로운 비서실장 시우 씨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협상 과정 내내 저는 그와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는 완벽주의자이고 신중했지만 파트너의 의견을 경청하고 존중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항상 그에 대해 좋은 인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잠시 망설이다가 메시지를 열어보았습니다.
내용은 길지 않았지만 한 문장 한 문장에서 전문성과 절제미가 느껴졌습니다. 박서연 팀장님, 안녕하세요. 미래테크의 이시우입니다. 업무 시간 외에 연락드려 죄송합니다. 오늘 오전에 긴급 화상회의 요청 메일을 드렸는데 아직 회사 측으로부터 회신을 받지 못했습니다. 팀장님과 직접 연락이 닿지 않아 저와 회장님께서 조금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춘 듯 다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업무 과정 내내 보여주신 팀장님의 전문성과 헌신적인 태도가 저희가 이 계약을 결정하게 된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만약 개인적인 문제가 있으시다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저희는 팀장님의 능력을 진심으로 신뢰하기에 혹시 상황을 알려주실 수 있을지 여쭙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시우 씨의 메시지를 몇 번이고 다시 읽었습니다. 뭐라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솟아올랐습니다. 그것은 준혁이 곤경에 처한 것을 보는 통쾌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정이었습니다. 외부인, 거대 파트너사, 제가 겪고 있는 씁쓸한 사정을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서 받은 귀중한 인정이었습니다. 그의 말은 심하게 상처받은 제 자존심을 어루만지는 시원한 물줄기 같았습니다. 결국 제 노력은 무의미하지 않았습니다. 제 가치는 다른 사람들에게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준혁과 그의 가족은 저를 무시할 수 있지만 바깥 세상에서 저는 여전히 유능한 전문가이자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제가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시우 씨의 말은 단순한 격려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무심코 제게 새로운 방향, 이전에는 감히 생각하지 못했던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오전 11시 성운 기획회의실. 준혁은 주재자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뜬 눈으로 밤을 새운 듯 눈 밑은 채댔습니다. 그 옆에서 김 부장님은 회의실의 에어컨이 최대치로 가동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신 이마에 땀을 닦아냈습니다. 유일하게 침착해 보이거나 혹은 침착한 척하는 사람은 지아였습니다. 그녀는 명품 오피스룩을 입고 화장을 곱게 했지만 눈빛에 서린 당혹감은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들 앞에 대형 스크린이 켜지며 부산의 회의실과 연결되었습니다. 화면에 시우 씨의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여전히 정중하고 전문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여 인사한 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강준혁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회의를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메일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늘 저희는 자재 표준 및 단계별 납품 일정에 관한 부록의 몇 가지 세부 사항을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준혁이 헛기침을 하며 애써 자신감 있는 척했습니다. 이시우 실장님, 반갑습니다. 안타깝게도 오늘 저희 박서연 팀장이 급한 개인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저와 김 부장, 그리고 여기 윤지아 씨가 박 팀장을 대신해 모든 질문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시우 씨가 살짝 미간을 찌푸렸지만 여전히 정중한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그렇군요. 유감입니다. 그럼 부록 3.2 조항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A 자재의 X 화합물 함량이 0.5%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개별 미팅에서 박 팀장님께서는 첫 번째 납품 물량에 한해 0.3%까지 낮출 수 있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혹시 B사에서 이 수치를 생산 공정에 업데이트 하셨는지요? 준혁과 김 부장님은 얼어붙었습니다. 이 합의는 문서에 전혀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파트너사를 설득하기 위해 수많은 노력을 기울여 얻어낸 신뢰를 바탕으로 한 구두 약속이었습니다. 옆에 앉아있던 지아는 멍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녀는 X 화합물이 뭔지조차 모르는 듯 했습니다. 김 부장님이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아,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확인해보고 회신드리겠습니다. 시우 씨는 불쾌한 기색 없이 고개를 끄덕이고는 말을 이었습니다. 그럼 납품 일정에 관해서는 박 팀장님께서 저희 조립 라인에 차질이 없도록 두 번째 물량을 3번에 나누어 매주 월요일에 납품하는 매우 유연한 방안을 제안하셨습니다. 이 방안이 승인되었는지 재확인하고 싶습니다. 또 다른 질문이 그들의 약점을 정확히 파고들었습니다. 그 방안은 오직 제 갈색 업무 수첩에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운송 및 물류 비용을 계산하기 위해 제가 수많은 밤을 새워 얻어낸 결과물이었습니다. 준혁과 김 부장님이 침묵하자 지아가 갑자기 근거 없는 자신감에 찬 목소리로 끼어들었습니다. 실장님, 그런 사소한 세부 사항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계약서대로 진행하면 되죠. 저희는 전체 일정을 확실히 보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지아의 말은 잔을 넘치게 한 마지막 물방울 같았습니다. 시우 씨의 입가에서 정중한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그는 준혁을 똑바로 쳐다보며 더 이상 부드럽지 않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강 대표님, 이것들은 사소한 세부사항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협력의 기반입니다. 저희는 박서연 팀장님의 능력과 이해도를 신뢰했기에 이 계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만약 귀사에서 이런 핵심적인 문제들을 파악하지 못한다면 유감스럽지만 더 이상 진행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말을 마친 시우 씨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 회의는 여기서 잠시 중단하겠습니다. 박 팀장님의 공식적인 확인이 있을 때 다시 논의하도록 하죠. 안녕히 계십시오. 재앙과도 같았던 회의가 끝난 후 준혁은 넋이 나간 사람 같았습니다. 그의 공황 상태는 극에 달했습니다. 어떻게 알았는지는 모르지만 아마 몇몇 동료들에게 물어물어 그가 제가 엄마 집에 있다는 것을 알아냈을 겁니다. 그날 오후 제가 엄마와 함께 마당에서 채소를 다듬고 있을 때 준혁의 고급 승용차가 대문 앞에 급정거했습니다. 모든 일이 있은 후 우리의 첫 번째 대면이었습니다. 그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더 이상 평소의 위풍당당한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고 대신 피로와 초췌함이 가득했습니다. 엄마는 그를 보고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일어나서 무언가 말씀하시려 했지만 제가 엄마의 손을 살며시 잡고 혼자 해결하겠다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준혁이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는 복잡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분노, 무력감, 그리고 아마도 약간의 애원이 섞여 있었지만 반성의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본론부터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가부장적인 권위가 배어 있었습니다. 집에 가자. 더 이상 일 복잡하게 만들지 말고. 저는 대답하지 않고 그저 조용히 그가 다음에 무슨 말을 할지 지켜보았습니다. 제가 침묵하자 그는 더욱 초조해 보였습니다. 도대체 무슨 생각이야? 회사가 망하는 꼴을 보고 싶어. 이 계약에 문제 생기면 나뿐만 아니라 수백 명의 직원들이 피해를 봐. 그렇게 이기적으로 굴지 마.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씁쓸함이 가득한 실소였습니다. 이기적이라고? 그가 나를 이기적이라고 말하는 건가? 그가 내 이름을 무참히 지워버렸을 때, 다른 사람이 내 공을 가로채도록 내버려 두었을 때, 아내의 감정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의 여동생과 함께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것은 무엇이었을까? 서연아, 집에 가자. 준혁의 목소리가 조금 부드러워졌지만 여전히 강압적이었습니다. 일단 회사로 돌아가서 이 문제부터 해결해. 다른 얘기는 집에 가서 하자. 나 좀 그만 힘들게 해. 나 좀 그만 힘들게 해. 라는 그 말은 이 남자에 대해 제가 가졌던 마지막 환상까지 산산조각 내는 망치질 같았습니다. 이 순간까지도 그는 오직 자기 자신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제 고통, 제 상처는 그에게 그저 귀찮고 성가신 일일 뿐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엄마가 더 이상 참지 못하셨습니다. 엄마는 집에서 나오셨습니다. 손에는 마당 쓰는 빗자루를 들고 계셨죠. 엄마는
거친 말을 하진 않으셨지만 목소리는 단호했고 눈빛은 준혁을 똑바로 꿰뚫어 보았습니다. 자네 돌아가게. 내 딸은 어디에도 안 가. 준혁은 엄마를 보고 얼어붙었습니다. 그는 순박하고 온화한 시골 여인이 이토록 강인한 모습을 보일 줄은 몰랐을 겁니다. 어머님, 이건 저희 부부의 문제입니다. 준혁이 애써 상황을 수습하려 했습니다. 부부 문제? 엄마가 말을 끊었습니다. 자네가 내 딸을 혼자 상처받게 내버려뒀을 때 그건 더 이상 부부 문제가 아니게 된 거야. 내 딸을 소중히 여길 줄 몰랐다면 자네의 곤란함에 대해 내 딸이 책임져야 한다고 기대하지 말게. 어서 돌아가. 우리 집엔 자네를 맞이할 사람 없네. 말을 마친 엄마는 제 손을 잡고 집으로 들어가 준혁을 마당에 홀로 남겨둔 채 대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준혁이 떠난 후 집안의 공기는 더욱 무겁게 가라앉은 것 같았습니다. 엄마는 아무 말 없이 부엌으로 들어가 연자죽 한 그릇을 끓여주셨습니다. 마음을 안정시키는데 좋다고 하셨죠. 저는 창가에 앉아 텅 빈 마당을 바라보며 공허함을 느꼈습니다. 준혁이 포기하지 않을 거라는 건 알았지만 다음으로 제게 연락한 사람이 김 부장님일 줄은 몰랐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그의 번호였습니다.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부당함에 고개 숙여 순응했던 사람이 이제 와서 제게 무슨 말을 할지 듣고 싶었습니다. 서연 씨, 나 김 부장이야. 수학이 넘어 그의 목소리는 피곤하고 미안함이 가득했습니다. 지난번 일은 정말 미안해. 내가 부장으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했어. 서연 씨를 지켜주지 못했어. 저는 침묵했습니다. 이 사과는 진심일지 모르지만 너무 늦었고 무의미했습니다. 제 침묵에 그는 더욱 당황하는 듯 했습니다. 그는 압박감에 대해 대표가 결정한 일은 누구도 막을 수 없었다고 하소연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도 그저 월급쟁이일 뿐이고 부양할 가족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비겁함을 변명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그런 말들이 제 노력이 부정당했다는 사실을 바꾸진 못해요. 알아, 나도 알아. 김 부장님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상황을 수습하려다 그만 제가 평생 잊지 못할 한마디를 내뱉고 말았습니다. 사실 그날 나도 강 대표한테 그랬어. 서연 씨한테 너무 부당한 처사라고. 근데 대표님이 그냥 넘기시더라고. 대표님이 그러셨어. 그는 마치 말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망설이는 듯 머뭇거렸습니다. 뭐라고 하셨는데요? 저는 여전히 차분한 목소리로 물었지만 심장은 이미 쿵 내려앉았습니다. 김 부장님이 깊은 숨을 한 번 들이쉬고는 죄를 고백하듯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대표님이 서연이한테 미안한 건 알지만 지아는 앞으로 성장하려면 좋은 이력이 필요해. 서연이는 내 아내고 가족이잖아. 가족끼리 좀 손해보면 어때라고 하셨어. 가족끼리 좀 손해보면 어때? 한 글자가 보이지 않는 칼날이 되어 제 심장의 가장 연약한 곳을 찔렀습니다. 제 세상이 그 순간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랬던 거구나. 준혁의 눈에 저는 가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족이라는 꼬리표는 제가 무조건적으로 희생하고 인내하고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제 사랑과 헌신은 그에게 그저 제가 마땅히 해야 할 의무였을 뿐입니다. 수화기 너머에서 김 부장님이 더 무슨 말을 하는지 들리지 않았습니다. 귀가 멍멍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전화를 끊었습니다. 작별 인사도 없이요. 저는 창가에 미동도 없이 앉아 잿빛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번 고통은 회사에서의 부당함보다 그가 지아와 함께 집에 돌아왔을 때의 배신감보다 더 컸습니다. 이것은 제 존재와 사랑 전체에 대한 부정이었습니다. 제 결혼은 결국 당신은 가족이니까 손해 좀 봐라는 어처구니 없는 기반 위에 세워져 있었던 것입니다.
김 부장님의 고백 이후로 더 이상 저를 아프게 할 것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틀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제가 엄마를 도와 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있을 때 택시 한 대가 대문 앞에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다름 아닌 지아였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평소처럼 화려하고 도도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오늘은 소박한 하얀 원피스를 입고 화장기 없는 얼굴에 머리는 자연스럽게 풀어내렸습니다. 청순하고 연약해 보였죠. 하지만 저는 그 외면 뒤에 제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계산이 숨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엄마는 지아를 보고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집으로 들어가시려 했지만 제가 엄마의 손을 살며시 잡았습니다. 이 아이가 또 무슨 연극을 할지 보고 싶었습니다. 지아는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녀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그녀는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서연 언니, 죄송해요. 언니한테 사과하러 왔어요. 저는 아무 말 없이 팔짱을 낀 채 그녀의 연기를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정말 일이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요. 지아는 본격적으로 울기 시작했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날 준혁 오빠가 저한테 서프라이즈를 해주고 싶다고 했어요. 제가 더 열심히 일하도록 격려해주고 싶었다고요. 그게 언니한테 피해를 줄 거라고는 전혀 몰랐어요. 알았다면 절대 받지 않았을 거예요. 그녀는 완벽하게 순진한 피해자 역할을 해냈습니다. 그녀는 마치 자신이 완전히 무고하고 준혁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놓인 사람인 것처럼 말했습니다. 그녀의 사과에는 제 노력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고 오직 자신의 감정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언니, 준혁 오빠, 그만 용서해 주세요. 그녀가 흐느꼈습니다. 오빠도 저를 너무 아껴서 그런 거예요. 저를 친동생처럼 생각해서 뭐든 해주고 싶었던 것뿐이에요. 언니는 어른이고 형수님이잖아요. 이번 한 번만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면 안 될까요? 저는 실소를 터뜨렸습니다. 차가운 웃음이었습니다. 너그럽게, 나보고 너그러워야 한다고. 눈물이 통하지 않자 지아는 잠시 멈칫했지만 이내 연기를 계속했습니다. 언니 속상한 거 알아요. 하지만 이렇게까지 하시면 준혁 오빠만 더 힘들어지고 회사도 피해를 봐요. 사소한 일 하나 때문에 회사 전체에 피해를 주는 게 과연 옳은 일일까요? 사소한 일. 그녀에게 제 노력과 자존심은 그저 사소한 일일 뿐이었습니다. 그녀의 순진함은 너무나 잔인해서 경멸감마저 들었습니다. 더 이상 아프지 않았습니다. 그저 어처구니가 없을 뿐이었죠. 저는 그녀에게 다가가 아무런 감정도 담기지 않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아야, 돌아가. 내 눈물은 나한테 아무 소용 없어. 그리고 나한테 사과할 필요도 없어. 넌 잘못이 없으니까. 잘못은 다른 사람의 노력을 마음대로 선물로 줄 수 있다고 생각한 그 사람에게 있는 거야. 말을 마친 저는 뒤돌아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다시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등 뒤에서 엄마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가씨, 돌아가세요. 내 딸은 그런 가짜 사과 필요 없습니다. 지아의 방문 이후 저는 더 이상 가만히 앉아 기다릴 수만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준혁의 진심 어린 사과도 지아의 반성도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이제는 제가 직접 행동해야 했습니다. 잃어버린 것을 되찾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싸우거나 소리치는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무대, 비즈니스 세계의 규칙을 이용해 제 진정한 가치를 보여줄 것입니다. 저는 방에 앉아 낡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화면이 켜지고 카카오톡 친구 목록에서 이시우 실장님이라는 이름을 찾아 멈췄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모든 개인적인 감정을 머릿속에서 지웠습니다. 지금의 저는 배신당한 아내 박서연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300억 계약의 핵심 정보를 쥐고 있는 전문가 박서연이었습니다. 저는
메시지를 작성했습니다. 문장은 간결하고 전문적이며 핵심을 짚었습니다. 이시우 실장님, 박서연입니다. 현재 성운 기획 내부의 몇 가지 사정으로 프로젝트가 지연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양사의 전체 일정에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저는 잠시 멈추고 다음 수를 신중하게 생각했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을 늘어놓지도 준혁을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단지 위기 관리자의 관점에서 문제를 제시했습니다. 프로젝트가 가장 원활하고 전문적인 방식으로 계속 진행될 수 있도록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계속해서 모든 기술 항목에 인수인계를 지원하고 완료할 수 있습니다. 단, 프리랜서 컨설턴트 자격으로 말입니다. 관련된 모든 비용은 미래테크에서 제게 직접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이것이 성운 기획의 내부 문제로 인해 미래테크의 이익이 침해받는 것을 피할 수 있는 최선의 해결책이라고 생각합니다. 회신 기다리겠습니다. 메시지를 보내고 나니 심장이 마구 뛰었습니다. 이것은 매우 대담하면서도 위험한 수였습니다. 저는 준혁을 건너뛰고 파트너사와 직접 거래를 시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거절하면 저는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동의한다면 판도는 완전히 뒤바뀔 것입니다. 저는 더 이상 수동적인 피해자가 아니라 이 게임의 주도권을 쥔 플레이어가 될 것입니다. 오래 기다릴 필요는 없었습니다. 약 10분 후 휴대폰에 새로운 메시지의 알림이 떴습니다. 시우 씨였습니다. 심장이 터져 나올 것 같았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메시지를 열었습니다. 박서연 팀장님, 매우 갑작스럽지만 동시에 매우 합리적인 제안입니다. 저는 전적으로 지지합니다. 즉시 회장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회장님께서도 동의하실 거라 믿습니다. 항상 프로젝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프로페셔널하십니다. 저는 시우 씨의 메시지를 몇 번이고 다시 읽었습니다. 그가 말한 프로페셔널이라는 두 글자는 지금 제게 어떤 위로의 말보다도 값졌습니다. 그는 이유를 묻지도 제 사생활에 대해 궁금해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업무 효율성과 제 능력만을 보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그토록 찾아 헤맸던 인정이었습니다. 시우 씨의 메시지를 받고 느꼈던 평온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조만간 준혁이 이 사실을 알게 될 거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왔습니다. 다음 날 오후 제가 마루에 앉아 책을 읽고 있을 때 휴대폰이 격렬하게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준혁의 번호였습니다. 이번 전화는 더 이상 애원이나 간청이 아닐 거라는 걸 직감했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당신, 지금 자기가 뭐라고 생각하는 거야? 수화기 넘어 준혁의 목소리는 분노와 격앙으로 가득 차 으르렁거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의 본 모습이었습니다. 자신의 권력이 도전을 받았다고 느꼈을 때 드러나는 독재적이고 가부장적인 모습. 감히 나를 건너뛰고 파트너사랑 직접 일을 처리해? 아직도 내가 당신 남편으로 보여? 저는 여전히 침묵했습니다. 제 평온함이 그를 더욱 미치게 만드는 것 같았습니다. 잘났어, 정말. 이제 당신 마음대로 다 된 것 같지? 그는 경멸이 가득한 말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없었으면, 이 회사가 없었으면 당신이 오늘날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을 것 같아? 누가 당신한테 기회를 줬는지, 누가 당신을 이 자리까지 올려줬는지 잊지 마. 이제 깃털 좀 컸다고 모든 걸 걷어차 버리시겠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채찍이 되어 제 자존심을 후려쳤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더 이상 아프지 않았습니다. 그저 어이가 없을 뿐이었습니다. 기회, 승진. 그는 마치 제 모든 성공이 자신이 베푼 은혜인 것처럼 말했습니다. 제가 세웠던 수많은 밤, 제 끊임없는 노력을 그는 잊어버렸습니다. 그는 오직
은혜를 베푸는 대표, 자기 자신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가 숨을 고르기 위해 잠시 말을 멈췄을 때 저는 나지막이 입을 열었습니다. 제 목소리에는 한치의 떨림도 없었습니다. 할 말 다 했어요. 제 평온함의 준혁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아마 그는 제가 울고불고 매달리기를 기대했을 겁니다. 저는 한 글자, 한 글자, 명확하고 단호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첫째, 난 누구도 건너뛴 적 없어요. 난 단지 프로젝트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일하고 있을 뿐이에요. 원래 당신이 했어야 할 일을 말이죠. 둘째, 지금의 나는 누구에게 받은 게 아니에요. 내 노력으로 이룬 거예요. 당신은 단 한 번도 내게 기회를 준 적 없어요. 당신은 내게 일을 줬고 나는 그 일을 완벽하게 해냈을 뿐이에요. 준혁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아내로서 그에게 하는 마지막 말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 안에 남아있던 아주 작은 애정마저도 그의 독설에 제가 되어 타버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강준혁 씨, 내가 오늘날 이 자리에 있기 위해 당신이 필요 없다는 걸 알려줘서 고마워요. 말을 마친 저는 그의 반응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단호하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주소록으로 들어가 그의 이름을 찾아 차단 버튼을 눌렀습니다. 작은 행동이었지만 제게는 완전한 해방을 의미했습니다. 마루에 앉아 엄마가 말린 고추를 꿰는 것을 돕고 있을 때 주머니 속 휴대폰이 짧게 진동했습니다. 더 이상 준혁의 빗발치는 전화가 아니었습니다. 시우 씨에게서 온 간결한 카카오톡 메시지였습니다. 메시지를 열자 심장이 한 박자 빠르게 뛰었습니다. 박서연님, 성운기획이사회에 공식 이메일을 발송했습니다. 새로운 역할로 곧 함께 일하게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새로운 역할, 가벼운 네 글자였지만 지금 제게는 천근만근의 무게로 다가왔습니다. 준혁이 그 이메일을 읽었을 때의 표정을 상상할 수 있었습니다. 놀라움, 그리고 분노, 마지막으로는 무력감. 그는 대표일 수도 제 남편일 수도 있습니다. 권력을 이용해 포상 명단에서 제 이름을 지울 수는 있었겠죠. 하지만 그 권력으로 거대 파트너사, 미래테크처럼 원칙이 확고한 그룹을 강요할 수는 없었습니다. 제 입원수가 다소 위험했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잃을 것이 없었습니다. 궁지에 몰린 사람에게는 두 가지 선택지밖에 없습니다. 무너지거나 아니면 자신만의 탈출구를 찾는 것. 저는 두 번째 길을 선택했습니다. 저는 소리치지도 싸우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제 능력과 외부의 인정을 이용해 준혁을 그의 자리, 즉 자신의 근시안적이고 오만한 태도 때문에 올해 가장 큰 계약을 눈앞에서 놓치고 있는 무력한 대표의 자리에 앉혔을 뿐입니다. 그곳 우리의 공동주택에서 저는 무시당하는 아내였습니다. 그가 주인인 회사에서 저는 공을 빼앗긴 직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 시우 씨가 방금 보낸 이메일 속에서 저는 그들이 유일하게 신뢰하는 전문가 박서연이었습니다. 어쩌면 인생에서 누구나 한 번쯤은 자신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아야 하는 순간이 필요한지도 모릅니다. 비록 그 인정이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서 오지 않더라도 말입니다. 예상대로 불과 15분 후 제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여전히 준혁의 번호였습니다. 이번에는 전화를 받기로 했습니다. 막다른 길에 몰린 남자가 무슨 말을 할지 듣고 싶었습니다. 저는 먼저 입을 열지 않고 침묵했습니다. 제 침묵은 영원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마침내 수화기 너머에서 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그의 목소리에는 가부장적인 명령도 학대적인 분노도 없었습니다. 그저 피로와 패배를 인정한 체념만이 담겨 있었습니다. 서연아, 우리 얘기 좀 해야겠다. 파트너사 제안에 동의할게. 저는 옛날 제 방, 학창시절 공부하던 작은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아침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새하얀 종이 위를 비췄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제 자신을 위한 계약서를 직접 작성했습니다. 성운 기획의 직원이 아니라 독립 컨설턴트 박서연으로서 말입니다. 컴퓨터에 한 글자 한 글자 타이핑하는 제 손길은 신중하고 단호했습니다. 저는 과도한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단지 제 가치와 노력을 정당하게 반영하는 공정한 조항들을 나열했습니다. 컨설팅 비용, 업무 범위, 인수인계 기간, 모든 것이 명확하게 규정되었습니다. 제가 작성한 각 조항은 법적 규정일 뿐만 아니라 제 독립성과 자존심에 대한 선언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은혜를 기다리는 아내도 부당함을 감내해야 하는 직원도 아니었습니다. 이제 저는 그들의 파트너, 공정하고 전문적인 파트너였습니다. 저는 제 근무 시간, 제공받아야 할 정보, 그리고 제가 보유한 정보에 대한 비밀 유지 조항까지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그것은 과거에는 감히 그어볼 생각조차 하지 못했던 경계선이었습니다. 작성을 마친 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읽어보고 시우 씨와 준혁에게 동시에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마음이 이상할 정도로 평온했습니다. 그들이 거절할까봐 초조하거나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다른 선택지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1시간도 채 되지 않아 휴대폰에서 띵하는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시우 씨에게서 온 회신 이메일이었습니다. 제목은 단 2글자, 확인 완료.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이메일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제가 방금 보낸 계약서와 함께 미래테크 회장님의 전자 서명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와 함께 계약금의 50%가 선지급되었다는 이체 확인증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화면에 선명하게 나타난 숫자, 결코 작지 않은 금액이었고 그것은 온전히 제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지난 밤들처럼 억울함이나 서러움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해방의 눈물, 벅차오르는 행복의 눈물이었습니다. 저는 지나간 인내의 세월을 위해, 현재의 제 강인함을 위해, 그리고 이제부터 제 손으로 직접 만들어갈 미래를 위해 울었습니다. 이 돈은 단순히 업무에 대한 보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정이었고 제 가치를 가장 명확하게 증명하는 증거였습니다. 저는 준혁의 동정을 구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저는 제 힘으로 마땅히 제 것이어야 할 것을 쟁취했습니다. 저는 눈물을 닦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마당에서 엄마가 점심 먹으라고 저를 부르셨습니다. 오늘 점심은 아마 제가 먹어본 밥 중에 가장 맛있는 밥이 될 것 같았습니다. 3자 회의는 그날 오후 여전히 화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번에 저는 더 이상 엄마 집에 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조용한 작은 카페로 가서 구석진 자리를 잡았습니다. 심플한 흰색 셔츠를 입고 머리는 깔끔하게 묶었습니다. 최대한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모습으로 보이고 싶었습니다. 화면이 켜지고 한쪽에는 시우 씨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다정하고 존중하는 미소로 제게 고개를 끄덕여 인사했습니다. 다른 한쪽에는 준혁과 김 부장님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은 모두 초췌하고 피곤해 보였습니다. 준혁은 화면을 통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복잡했습니다. 더 이상 분노는 없었지만 그렇다고 뉘우침도 아니었습니다. 아마도 잔인한 현실을 막 받아들여야 했던 자의 어색함이었을 겁니다. 한 가지 눈에 띈 것은 지아가 이 회의에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녀의 부재는 아마 그녀의 존재보다 더 많은 것을 말해주고 있었을 겁니다. 저는 어색한 분위기가 길게 이어지도록 두지 않았습니다. 제가 먼저 차분하고 명료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럼 인수인계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제 컴퓨터 화면을 공유하고 모든 기술적 세부사항, 합의 내용, 그리고 프로젝트 진행 계획을 체계적으로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슬라이드 하나하나, 숫자 하나하나, 차트 하나하나를
논리정연하게 설명했습니다. 회의의 분위기는 지난번과는 완전히 역전되었습니다. 불과 며칠 전만 해도 저는 잊혀진 직원이었고 상사의 불합리한 결정에 고개를 숙여야 했습니다. 이제는 준혁과 김 부장님이 조용히 귀 기울이며 제가 하는 말을 하나하나 받아 적어야 했습니다. 그들은 감히 말을 끊지도 어떤 의견을 내놓지도 못했습니다. 모든 것을 아는 사람은 저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반대편의 시우 씨는 계속해서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를 표했고 가끔 문제를 명확히 하기 위해 몇 가지 질문을 던졌으며 저는 모두 유창하게 대답했습니다. 저와 그의 완벽한 호흡은 준혁과 김 부장님의 역할을 더욱 희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강의를 듣는 학생처럼 그 자리에 앉아 있었고 얼굴에는 당혹감이 역력했습니다. 한순간 준혁이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려는 듯 입을 열었습니다. 서연아, 이 일은 우리. 저는 즉시 말을 끊었습니다. 하지만 날카롭게가 아니라 흠잡을 데 없이 전문적인 태도로 말입니다. 강 대표님, 지금은 업무 시간입니다. 전문적인 문제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이야기는 오늘 업무 범위에 속하지 않습니다. 준혁은 잠시 얼어붙었다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침묵했습니다. 회의는 거의 2시간 만에 끝났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시우 씨는 미래테크를 대표하여 제 협조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시우 씨가 연결을 끊자마자 준혁이 다급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연아, 잠깐만, 우리 따로 얘기 좀 해. 저는 단독 대화를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명확하게 끝내야 할 때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화상 연결을 유지했고 화면에는 이제 우리 두 사람만 남았습니다. 준혁은 피곤한 얼굴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제가 너무나 익숙한 말투, 즉 아내를 달래려는 가부장적인 남편의 말투로 시작했습니다. 서연아, 내가 화난 건 알지만 일이 이 지경까지 왔으니 더 이상 서로 힘들게 하진 말자. 집안에 어른이 없으면 안 되고 회사도. 저는 그가 말을 끝내도록 두지 않았습니다. 저는 말을 끊었습니다. 제 목소리는 더 이상 당신이 아니라 저였습니다. 작은 변화였지만 명확한 경계선을 긋기에는 충분했습니다. 강준혁 씨, 우리 사이에 더 이상 할 가족 얘기는 없다고 생각해요. 오늘 저는 단지 일과 공정함에 대해 말하고 싶을 뿐입니다. 준혁은 제 호칭 변화에 놀란 듯 했습니다. 그는 침묵했습니다. 저는 지금이 제 기회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최종 인수인계를 완료하고 모든 것을 원만하게 끝내기 위해 2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듣든 안 듣든 상관없지만 이건 제 요구사항입니다. 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첫째, 원래 제 몫이었던 포상금. 이건 당신의 은혜가 아니라 계약 수익을 기반으로 계산된 숫자입니다. 세후 순이익의 20%, 정확히 5천만 원. 그날 총회에서 제가 받았어야 할 금액입니다. 오늘 중으로 제 계좌에 입금해 주세요. 준혁은 입을 떡 벌렸습니다. 제가 이렇게 단도직입적이고 단호하게 나올 줄은 몰랐을 겁니다. 그가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저는 그에게 기회를 주지 않고 말을 이었습니다. 둘째, 저는 강조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위해 고생한 건 저뿐만이 아닙니다. 지원팀의 5명이 저와 함께 밤을 새우고 주말에도 출근해 서류 작업을 마쳤습니다. 그들의 노력도 인정받아야 해요. 회사에서 2천만 원의 격려금을 마련해 그 5명에게 공평하게 나누어 지급할 것을 요구합니다. 명단은 이 회의가 끝나자마자 보내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을 마치자 숨막히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제 요구가 결코 작지 않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것은 공정함이었습니다. 저는 제 자신뿐만 아니라 저와 함께 노력했던 동료들을 위해서도 권리를 요구했습니다. 그것은 준혁 같은 리더가 잊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마침내 준혁이 목이
쉰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 이건 너무 심하잖아. 저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심하다고요? 당신이 제 노력을 송두리째 빼앗아 다른 사람에게 준 것에 비하면요. 강준혁 씨, 이건 협상이 아니라 조건입니다. 24시간을 드리죠. 그 시간이 지나면 모든 인수인계 합의는 자동으로 파기될 것이고 그 결과가 어떨지는 당신이 더 잘 알 거라고 믿습니다. 말을 마친 저는 그의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주도적으로 통화 종료 버튼을 눌렀습니다. 공식적인 인수인계를 마친 후에도 독립 컨설턴트로서의 제 일은 이메일과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계속되었습니다. 더 이상 회사에 출근할 필요도 따가운 시선을 마주할 필요도 없었지만 책임감은 여전했습니다. 그리고 저와 가장 자주 소통하는 사람은 다름 아닌 시우 씨였습니다. 우리의 대화는 처음에는 순전히 업무적인 것이었습니다. 그가 묻고 제가 답했죠. 모든 것이 명료하고 전문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점차 저는 다른 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시우 씨는 숫자나 조항에 대해서만 묻지 않았습니다. 그는 제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떻게 결정을 내리는지에 대해서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한 번은 제가 복잡한 방안을 설명한 후 그가 이렇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문제를 분석하시는 방식이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그의 칭찬은 빈말이 아니었습니다. 진심이었고 존중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것은 어떤 목적을 동반하던 준혁의 칭찬과는 달랐습니다. 시우 씨와는 지성과 업무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한 연결고리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우리가 긴 통화를 마치고 발생한 문제를 처리한 후 시우 씨가 갑자기 조금 머뭇거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서연님, 괜찮으신가요? 그 질문은 너무나 갑작스러워서 저를 멈칫하게 만들었습니다. 아주 오랜만에 누군가 제게 그 질문을 해주었습니다. 준혁은 단 한 번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는 제가 일을 제대로 끝냈는지에만 관심이 있었죠. 엄마는 물어보셨지만 그것은 딸을 향한 어머니의 걱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시우 씨의 질문은 친구, 제가 짊어지고 있는 보이지 않는 짐을 알아봐주는 진정한 동료의 관심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침묵하다가 나지막이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고마워요. 제가 혹시 실례되는 질문을 한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시우 씨가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일을 처리하시는 모습이 정말 존경스러웠습니다. 전문적이면서도 강인하고 그러면서도 품위를 잃지 않으셨어요. 누구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거친 풍파가 몰아치던 며칠 만에 처음으로 제 마음에 따뜻한 온기가 스며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와 시우 씨는 준혁에 대해, 지아에 대해, 제 아픔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단지 일에 대해,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겪는 압박감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제게 힘들었던 초창기 시절 이야기, 그의 꿈, 그리고 실패담을 들려주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통해 저는 제 자신의 일부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이 길 위에서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 밖에는 여전히 저처럼 열심히 일하고 진정한 가치를 소중히 여기며 항상 품위를 지키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제가 마당에서 화초에 물을 주고 있을 때 주머니 속 휴대폰에서 띵 하는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익숙한 은행 거래 알림 소리였습니다. 저는 약간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열었습니다. 화면이 켜지고 선명한 글씨가 나타났습니다. 고객님의 계좌에 50명 영원히 입금되었습니다. 저는 마당 한가운데에 서서 그 숫자를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5천만 원, 그것은 단지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 땀, 눈물, 수많은 밤샘, 그리고 짓밟혔던 자존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이 돌아왔습니다. 은혜의 형태가 아니라 정당하게 치러진 빚의 형태로 말입니다. 제 마음속에는 승자의 통쾌함이 아니라
이상할 정도로 가벼운 안도감만이 있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제 어깨를 짓누르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습니다. 준혁은 제 요구대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집으로 들어가 책상에 앉아 프로젝트를 위해 함께 밤낮으로 고생했던 5명의 동료 명단을 펼쳤습니다. 저는 각자의 계좌번호를 신중하게 확인한 후 이체를 시작했습니다. 한 사람당 400만 원. 금액을 입력하면서 저는 내용란에 한 줄을 덧붙였습니다.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것은 여러분을 위한 정당한 보상입니다. 모든 것을 마친 후 저는 예전 프로젝트 팀 단체 채팅방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난 프로젝트에 대한 여러분의 공헌에 대해 회사에서 특별 격려금을 승인했습니다. 다들 계좌 확인해 보세요. 항상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즉시 제 휴대폰은 쏟아지는 감사 메시지로 터질 것 같았습니다. 팀장님, 받았어요. 정말 감사해요. 팀장님 떠나시고도 저희를 잊지 않으셨네요. 팀장님은 영원히 저희 마음속 최고의 상사세요.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팀장님, 정말 감동받았어요. 저는 메시지 하나하나를 읽으며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저를 위한 가장 큰 보상이었습니다. 5천만 원이라는 돈이 아니라 한때 제 곁에서 함께 싸웠던 동료들의 인정과 존중. 저는 단지 제 자신을 위한 공정함만을 되찾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마땅히 받아야 할 사람들에게 기쁨과 인정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 행동은 권력이 아니라 품위를 통해 제 명예와 존중을 완전히 되찾게 해주었습니다. 창밖을 보니 해가 높이 솟아 있었습니다. 물질적인 빚은 갚아졌고 마음의 빚도 갚았습니다. 이제부터 저는 성운 기획에 어떤 빚도 준혁에게 어떤 미련도 없었습니다. 금전적인 문제를 모두 해결하고 나니 제 마음속에는 마지막으로 해야 할 단 한 가지 일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 비바람 치던 밤에 서명했던 이혼 서류는 여전히 엄마 집 서랍 속에서 조용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마치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결정을 상기시키는 것처럼요. 이제 모든 것에 마침표를 찍을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준혁과 어떤 대면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할 말은 다 했고 모든 감정도 식어버렸습니다. 존중이 사라진 결혼 생활을 붙잡고 있는 것은 서로를 더욱 지치게 할 뿐이었습니다. 사랑은 아마 아주 희미하게 남아있을지도 모르지만 그가 제게 안겨준 배신과 너무나 큰 고통을 덮을 만큼 크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서류를 하얀 봉투에 조심스럽게 넣고 꼼꼼하게 봉했습니다. 어떤 글도 덧붙이지 않았습니다. 원망도 작별 인사도 없었죠. 침묵이 제 마지막 대답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직접 차를 몰고 시내 우체국으로 갔습니다. 수취인 서명이 필요한 등기 우편 서비스를 선택했습니다. 우체국 직원이 수취인 주소를 물었을 때 저는 집 주소가 아닌 준혁의 사무실 주소를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그가 가족 대신 경력을 선택했던 곳, 저를 무참히 내쳤던 바로 그곳에서 받기를 바랐습니다. 발송 영수증을 손에 쥐었을 때 마음이 이상할 정도로 가벼워졌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가슴을 짓누르던 돌덩이를 내려놓은 기분이었습니다. 우체국을 나와 아침의 상쾌한 공기를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오늘 하늘은 어쩜 이리 맑고 푸를까요? 저는 준혁이 서류를 받고 어떻게 반응할지 더 이상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화를 낼지, 애원할지, 아니면 침묵하고 받아들일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부터 그의 인생은 저와 아무런 관련이 없을 테니까요. 저는 호숫가 도로를 따라 차를 몰며 시원한 바람이 들어오도록 창문을 열었습니다. 저는 한때 이혼이 실패라고, 정말 두려운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것이 마치 해방처럼 느껴졌습니다. 상처와 거짓으로부터의 해방, 그리고 진정한 행복을 찾을 기회를 얻기 위한
제 자신을 위한 해방이었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제 삶은 드물게 평온하게 흘러갔습니다. 저는 엄마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작은 텃밭을 가꾸고 오래전에 사두었지만 읽을 기회가 없었던 책들을 읽었습니다. 가끔은 최종 인수인계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시우 씨와 카카오톡으로 업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제 우리 사이의 대화는 훨씬 더 편안하고 솔직해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우리가 작은 기업이 대기업 파트너에게 접근하는 어려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을 때 시우 씨가 무심코 던진 한마디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저 밖에 있는 많은 작은 회사들이 서연님 같은 컨설턴트를 만난다면 정말 좋을 텐데요. 좋은 제품과 열정은 있지만 협상이나 전략 수립 단계에서 매우 약하거든요. 그의 말은 제 머릿속에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전에는 감히 생각지도 못했던 아이디어가 갑자기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그래, 왜 안 돼? 저에게는 경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인맥이 있습니다. 저는 작은 기업들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그들이 그것을 극복하도록 도울 방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심장이 마구 뛰었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흥분과 설렘이었습니다. 저는 제 새로운 길을 그려보기 시작했습니다. 대기업의 성실한 직원이 아니라 제 사업의 주인이 되는 것. 중소기업의 연결, 협상 그리고 성장 전략 수립을 전문으로 하는 작은 컨설팅 회사를 차리는 겁니다.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순식간에 사라지고 강력한 에너지가 그 자리를 대신했습니다. 5천만 원의 포상금과 제가 모아둔 돈이 제 창업 자금이 될 것입니다. 작은 사무실에서, 심지어 집에서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저에게 열정과 명확한 목표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아이디어는 단순한 사업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선언이었습니다. 제 경험과 능력을 낭비하지 않겠다. 과거의 아픔을 다른 사람들,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사람들을 돕는 힘으로 바꾸겠다. 저는 서둘러 시우 씨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고마워요, 시우 씨. 방금 계약서보다 더 귀한 걸 주셨어요. 그는 아마 제 말의 의미를 다 이해하지 못하고 그저 다정한 웃음, 이모티콘으로 답했을 겁니다. 하지만 제게 그의 말은 제 인생에 완전히 새로운 문을 여는 열쇠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새 노트를 꺼내 미래의 회사를 위한 첫 번째 아이디어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오랜만에 처음으로 저는 과거를 생각하지 않았고 준혁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제 마음은 밝은 미래, 제 손으로 직접 만들어갈 미래에 대한 그림으로 가득 찼습니다. 창업 초기는 바빴지만 희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대부분의 시간을 계획을 세우고 시장을 조사하고 서류 절차를 마무리하는 데 보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익숙한 카페에 앉아 회사 소개서를 작성하고 있을 때 성운 기획 영업팀의 옛 동료였던 정 대리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제가 떠난 후에도 우리는 가끔 안부를 묻곤 했습니다. 팀장님, 지금 시간 괜찮으세요?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메시지 속 그녀의 말투에는 호기심과 미안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답했고 즉시 카카오톡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팀장님, 회사에 무슨 일 있었는지 아세요? 정 대리는 비밀스러운 목소리로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지아 씨요. 강 대표님이 아끼던 그 여동생 징계받았어요. 듣자 하니 적지 않은 금액도 배상해야 한다더라고요. 저는 조금 놀랐지만 그다지 의외는 아니었습니다. 조용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정 대리는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떠난 후 준혁은 자신의 결정이 옳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서 지아에게 더 작은 프로젝트 연말 파트너사 선물 납품 계약을 맡겼다고 합니다. 단순해 보이는 일이었고 조금만 신중하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지아는 그마저도 망쳐버렸습니다. 그녀는 높은 수수료를 챙기기 위해
신뢰할 수 없는 업체에 주문을 넣었습니다. 그 결과 선물 세트 전체에 불량이 발생했습니다. 포장 상자는 벗겨지고 내용물은 조잡했죠. 선물을 받은 파트너사는 크게 분노했습니다. 그들은 주문을 취소했을 뿐만 아니라 이사회에 직접 항의 서한을 보내 모든 협력 관계를 끊겠다고 위협했습니다. 강 대표님, 엄청 화나셨어요. 정 대리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화가 나도 어쩔 수 없었죠. 이번 손실은 팀장님 계약만큼 크진 않지만 회사의 신뢰도에 직접적인 타격을 줬으니까요. 대표님도 더 이상 감싸줄 수 없어서 전 직원 앞에서 지아 씨를 징계하기로 결정했어요. 이제 그녀는 회사에서 아무도 말을 걸지 않는 외톨이가 됐어요. 이야기를 다 듣고 제 마음속에는 조금의 통쾌함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스쳐 지나가는 연민을 느꼈습니다. 저는 지아가 징계를 받아서가 아니라 자신이 믿었던 오빠에 의해 자신에게 어울리지 않는 자리에 내몰렸다는 사실에 연민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준혁에게도 연민을 느꼈습니다. 그는 자신의 맹목적인 편애에 대한 대가를 스스로 치러야 했습니다. 저는 정대리에게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얘기해줘서 고마워. 어쨌든 다 지난 일이네.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붐비는 거리를 내다보며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가짜 능력은 결코 오래갈 수 없다. 인맥을 이용해 좋은 자리를 얻을 수는 있지만 그 자리를 지키려면 자신의 실력에 의존해야 한다. 지아는 아마 값비싼 교훈을 얻었을 것이고 준혁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리고 저는 올바른 길, 진정한 노력의 길을 선택했기에 마음이 평온했습니다. 며칠을 동분서주한 끝에 마침내 모든 서류 절차를 마쳤습니다. 제 회사가 공식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저는 거창하고 화려한 이름을 짓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 모든 열정을 담은 소박한 이름을 지었습니다. 마음 컨설팅. 마음은 비즈니스의 진심을, 그리고 제 이름 서연의 연은 제게 다시 시작할 기회를 준 삶에 대한 감사를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포상금과 저축액의 일부를 사용해 도심에서 약간 벗어난 건물의 작은 사무실을 임대했습니다. 사무실은 크지 않았습니다. 책상 하나, 손님을 맞이할 작은 소파 세트, 그리고 책장 하나가 겨우 들어갔죠. 하지만 햇살이 가득했고 창밖으로는 푸른 가로수가 보였습니다. 제게는 시작으로서 이보다 더 좋을 수 없었습니다. 개업식 날 저는 성대하게 파티를 열거나 손님을 초대하지 않았습니다. 그 작은 행사에는 저와 엄마뿐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엄마는 일찍 일어나셨습니다. 엄마는 붉은 팥 시루떡과 몇 가지 과일을 올린 작은 고사상을 정성껏 준비하셨습니다. 엄마는 사업가는 아니셨지만 전통적인 의식의 중요성을 아셨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 정성이 있어야 하늘이 돕는 법이란다. 엄마는 떨리는 손으로 향 3개를 피웠습니다. 은은한 향이 작은 사무실에 퍼져나갔습니다. 엄마는 토지신 앞에 서서 무언가를 중얼거리며 빌었습니다. 저는 엄마의 깡마른 등을 바라보며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엄마가 무엇을 비시는지는 잘 들리지 않았지만 그 기도 속에 저를 향한 모든 사랑과 희망이 담겨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고사가 끝나고 엄마는 돌아서서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오랜 세월 고생하신 엄마의 손은 거칠었지만 이상하게 따뜻했습니다. 사업은 마음이 앞서야 실력이 따라오는 거란다. 정직하게 사업하고 내 마음에 부끄럽지 않으면 그걸로 된 거야. 엄마의 당부는 거창한 경영 철학은 아니었지만 제 마음속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제 사업의 지침이 될 것입니다. 저는 엄마를 꼭 껴안았습니다. 오랜만에 처음으로 아이처럼 약해지는 것을 스스로에게 허락했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실망시켜 드리지 않을게요. 마음 컨설팅의 개업식은 그렇게 끝났습니다. 꽃도
샴페인도 의례적인 축사도 없었습니다. 오직 엄마의 사랑, 은은한 향내, 그리고 미래에 대한 강한 믿음만이 있었습니다. 처음 몇 주 동안 제 마음 컨설팅에는 손님이 거의 없었습니다. 저는 회사 소개서를 완성하고 간단한 웹사이트를 만들고 예전 인맥 몇몇에게 연락을 시작하는데 시간을 보냈습니다. 시작은 항상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실력만 있다면 기회는 반드시 올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기회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오후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지역 번호를 보니 부산이었습니다. 전화를 받자 수화기 너머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연님, 저 시우입니다. 심장이 한 박자 빠르게 뛰었습니다. 저는 애써 침착한 목소리를 유지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우 씨. 잘 지내시죠? 무슨 일로 전화하셨어요? 새 회사 설립을 축하드리려고 전화했습니다. 시우 씨의 목소리는 기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웹사이트와 회사 소개서도 봤습니다. 매우 전문적이더군요. 회장님께도 보고 드렸는데 아주 인상 깊어 하셨습니다. 저는 감사합니다. 라는 말 외에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우 씨가 이어서 한 말은 저를 정말 놀라게 했습니다. 사실 축하만 하려고 전화드린 건 아닙니다. 저희 미래테크에서 몇 가지 새로운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데 장기적인 전략 컨설팅 파트너가 필요합니다. 검토 끝에 서연님의 마음 컨설팅보다 더 적합한 곳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미래테크, 제가 가졌던 가장 큰 고객 중 하나가 이제는 제 작은 회사의 첫 번째 고객이 되고 싶어 하다니. 시우 씨, 정말인가요? 너무 갑작스러워서 진심입니다. 서연님. 시우 씨가 단언했습니다. 저희는 단순한 컨설턴트를 찾는 게 아닙니다.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를 찾고 있고 그분은 오직 서연님 뿐입니다. 서연님의 정직함과 능력은 저희가 가장 존중하는 부분입니다. 회장님께서 그러셨습니다. 마음이 있는 사람과 일해야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다고요. 미래테크 회장님의 마음이 있어야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다는 그 말씀이 엄마의 당부와 어쩜 그리도 닮았을까요? 제 마음속에 뭐라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솟아올랐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비즈니스 계약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선택한 길에 대한 더할 나위 없이 훌륭한 보증이었습니다. 제 품위와 노력은 마침내 정당하게 보상받았습니다. 바로 다음 날 저는 미래테크로부터 계약서 초안을 받았습니다. 매우 후한 조건의 장기 전략 컨설팅 계약이었습니다. 계약서를 보며 저는 제 마음 컨설팅이 더 이상 초기의 어려움을 걱정하지 않아도 될 거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첫 번째 고객은 제가 꿈에서도 감히 상상하지 못했던 시작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어느 주말 오후 중요한 회의를 마친 후 저는 호숫가 작은 카페에서 커피 한 잔을 마시며 스스로에게 상을 주기로 했습니다. 책을 읽으며 평화로운 분위기를 즐기고 있을 때 익숙한 인형이 카페로 들어섰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준혁이었습니다. 그는 혼자가 아니었고 어떤 파트너와 함께였습니다. 그는 제가 마지막으로 봤을 때보다 훨씬 늙어 보였습니다. 얼굴은 초췌했고 머리카락에도 흰머리가 몇 가닥 보였습니다. 그는 저를 보지 못한 듯 했습니다. 그들은 구석진 테이블을 선택했지만 제 자리에서는 그들의 대화가 어렴풋이 들렸습니다. 아무래도 성운 기획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준혁은 파트너에게 투자를 철회하지 말라고 설득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저는 엿들을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저 조용히 책으로 고개를 숙이고 그가 저를 발견하지 못하도록 애썼습니다. 하지만 운명의 장난이었을까요? 대화가 끝나고 파트너가 떠나자 준혁은 제가 앉은 곳 바로 옆에 바로 향했습니다. 그는 블랙커피 한 잔을 주문하고
기다렸습니다. 바로 그때 그가 뒤돌아섰고 우리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준혁은 얼어붙었고 손에 든 커피잔을 거의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당혹감, 어색함, 그리고 약간의 고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제 테이블로 다가왔습니다. 서연, 그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습니다. 저는 책을 덮고 그를 올려다보며 의례적인 미소를 지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이네요. 제 평온함이 그를 더욱 당황하게 만드는 듯 했습니다. 그는 제가 권하지도 않았는데 제 맞은편 의자를 끌어당겨 앉았습니다. 요즘 잘 지내? 그는 정말 쓸데없는 질문을 했습니다. 네, 잘 지내요. 신경 써주셔서 고맙네요. 저는 답했습니다. 제 목소리는 여전히 일정한 거리를 유지했습니다. 우리는 한참 동안 침묵했습니다. 분위기는 극도로 어색해졌습니다. 마침내 준혁이 속삭이듯 작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나 미안해, 서연아. 모든 일에 대해서 뒤늦은 사과. 몇 달 전이었다면 저는 그 말을 듣고 울음을 터뜨렸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 제 마음은 이상할 정도로 평온했습니다. 저는 한때 제 세상의 전부였던 남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제는 그저 얼굴 아는 타인일 뿐이었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더 이상 증오도 사랑도 없었습니다. 그저 평온함만이 있었습니다. 저는 살며시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난 일이에요. 다시 꺼낼 필요 없어요. 저도 이제 가봐야 해서요. 말을 마친 저는 일어나 테이블에 커피값을 올려놓고 뒤돌아 걸었습니다.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 사과가 진심일 수도 있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어떤 상처는 시간이 흐리면 희미해질 수는 있지만 결코 깨끗이 지워지지는 않습니다. 마음 컨설팅은 점차 궤도에 올랐고 일은 점점 더 많아졌습니다. 미래테크와의 성공적인 프로젝트 이후 작은 컨설팅 계약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혼자 일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저에게는 동반자, 제가 믿고 이끌어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작은 채용 공고를 냈습니다. 경력은 무관하지만 열정과 배우려는 자세를 가진 비서를 찾았습니다. 거의 20개의 이력서 중에서 저는 갓 대학을 졸업한 유나라는 지원자에게 눈길이 갔습니다. 그녀의 이력서는 특별할 것이 없었고 아르바이트 경험도 단순한 시간제 일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손으로 쓴 자기소개서에 저를 멈추게 한 한 문장이 있었습니다. 저는 경험은 없지만 진실한 마음과 배움을 통해 가치 있는 사람이 되고자 하는 열망이 있습니다. 그 문장은 제 마음 깊은 곳을 건드렸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빈손과 열망 가득한 마음으로 세상에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저는 유나에게 면접을 보자고 연락했습니다. 유나는 수줍고 긴장한 모습으로 사무실에 들어섰습니다. 그녀는 심플한 흰색 셔츠를 입고 긴 머리는 단정하게 묶었으며 맑고 투명한 눈은 총명함과 약간의 순수함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기술이나 경력 계획에 대한 일반적인 면접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그녀를 앉히고 물 한 잔을 따라준 후 전혀 다른 질문을 했습니다. 만약 여기서 일하게 된다면 가장 얻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요? 유나는 제 질문에 놀란 듯 했습니다. 그녀는 잠시 생각하다가 진솔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는 대표님께 배우고 싶습니다. 그리고 노력이 인정받는 환경에서 일하고 싶습니다. 그 대답이 다시 한번 제 마음을 울렸습니다. 노력이 인정받는 것. 인정이라는 두 글자는 참 단순하지만 그것을 얻기 위해 저는 너무나 큰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저는 유나에게서 몇 년 전에 제 모습을 보았습니다. 열정으로 가득 차고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고 싶어 했던 모습. 저는 진심 어린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아요. 내일부터 출근할 수 있어요. 유나는 얼어붙었고 눈을 동그랗게 뜨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네, 정말요. 정말이에요. 저는 단언했습니다. 저는 경험 있는 사람이 아니라 마음이 있는 사람이 필요해요. 다른 모든 것은 내가 가르쳐 줄 수 있어요. 유나가 도우면서 일은 더욱 바빠졌습니다. 그녀는 똑똑하고 민첩해서 제가 한 번만 가르쳐 주면 문제를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존재는 제 작은 사무실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었고 공간은 더 이상 조용하거나 외롭지 않았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저는 유나와 함께 사무실에 놓을 몇 가지 장식품을 사기 위해 대형 쇼핑몰에 갔습니다. 우리가 생활용품점에서 물건을 고르고 있을 때 저는 우연히 맞은편 패션 매장을 쳐다보았고 그 자리에서 멈칫했습니다. 계산대 뒤 판매원 유니폼을 입고 서 있는 사람은 지아였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이전처럼 도도하고 화려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정성 들여 말았던 머리는 급하게 묶은 포니테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곱게 화장했던 얼굴은 이제 얇은 파운데이션만 발라 피곤하고 초췌한 기색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여 영수증 뭉치를 정리하다가 가끔 고개를 들어 억지 미소를 지으며 손님을 응대했습니다. 바로 그때 마치 운명의 장난처럼 우리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지아는 얼어붙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커졌고 당혹감과 수치심이 스쳐 지나간 후 이내 익숙한 증오의 눈빛으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그 증오는 이제 너무나 약하고 무력해 보였습니다. 그녀는 황급히 고개를 돌려 바쁜 척했습니다. 저는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제 마음에는 조금의 통쾌함도 없었습니다. 그녀가 생계를 위해 고군분투하는 모습을 보니 기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상한 공허함만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준혁의 보호막이 사라지고 대표 동생이라는 꼬리표가 없어지자 지아도 그저 다른 사람들처럼 생계의 압박에 직면해야 하는 평범한 여자일 뿐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문득 이것이야말로 그녀의 진짜 삶, 특혜나 불합리한 특권이 없는 삶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마도 필요한 교훈, 즉 인간의 진정한 가치에 대한 교훈일지도 모릅니다. 자신이 만들지 않은 것, 자신에게 속하지 않은 것은 조만간 지킬 수 없게 된다는 것. 대표님, 이제 가요. 다 골랐어요. 유나의 목소리가 저를 현실로 돌려놓았습니다. 저는 돌아서서 그녀에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가자. 저는 유나와 함께 매장을 떠났습니다.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 스쳐 지나간 순간은 바람처럼 찰나였지만 과거는 정말로 뒤에 남았다는 것을 깨닫기에는 충분했습니다. 한때 저를 아프게 했던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제 마음을 흔들 만큼의 무게를 갖지 못했습니다. 제 회사는 점차 새로운 고객들을 유치했습니다. 미래테크와의 계약으로 얻은 신뢰와 시우 씨의 소개 덕분에 마음 컨설팅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저와 시우 씨의 관계도 점점 더 가까워졌지만 여전히 친구이자 동료 수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했으며 그것은 제게 소중한 정신적 버팀목이었습니다. 어느 주말 저녁 우리가 중요한 보고서를 막 끝냈을 때 시우 씨가 제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오늘 저녁 시간 있으세요? 아주 좋은 라이브 카페를 아는데 파트너로서가 아니라 친구로서 초대하고 싶습니다. 그의 초대는 갑작스러웠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주 오랜만에 저 자신만을 위한 저녁이었습니다. 카페는 도시의 큰 호숫가에 위치해 있었고 분위기는 아늑하고 낭만적이었습니다. 소박한 기타 소리와 아티스트의 따뜻한 목소리가 어우러져 편안한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저와 시우 씨는 야외 테라스의 작은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호수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시원했고
은은한 꽃향기를 실어왔습니다. 우리는 일 얘기는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삶에 대한 소소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시우 씨는 자신의 배낭여행 이야기, 늙으면 작은 서점을 열고 싶다는 꿈에 대해 말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처음으로 제 독서 취향과 꽃꽂이 취미에 대해 털어놓았습니다. 준혁은 단 한 번도 관심을 보이지 않았던 작은 것들이었죠. 따뜻한 노란 불빛 아래에서 저는 똑똑하고 겸손하며 항상 저를 절대적으로 존중해주는 남자 시우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를 보는 그의 눈빛은 참 따뜻했습니다. 탐색도 강요도 없었고 오직 진심만이 있었습니다. 그 후 호숫가를 따라 산책할 때 우리의 손이 우연히 스쳤습니다. 가벼운 접촉이었지만 제 마음을 설레게 하기에는 충분했습니다. 어떤 고백도 오가지 않았지만 우리 사이에 퍼지는 따뜻한 공감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행복이 때로는 거창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단지 나를 이해하고 소중히 여겨주는 사람 곁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평온한 느낌을 준혁과 함께했던 세월과 비교해 보았습니다. 준혁의 사랑은 격렬한 폭풍 같았지만 소유욕과 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반면 시우 씨의 관심은 맑은 시냇물처럼 부드럽고 시원하며 모든 상처를 치유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시우 씨가 저를 데려다 주면서 그는 그저 오늘 저녁 고마웠어요. 정말 즐거웠습니다라고 간단히 말했습니다.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저도요. 시우 씨의 차는 멀어졌지만 그날 저녁의 온기는 여전히 제 마음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새로운 문이 서서히 열리는 것 같았습니다. 존중과 이해를 바탕으로 한 서두르지 않는 잔잔한 행복으로 이끄는 문이었습니다. 1년 후 저는 창업 초기의 작은 방보다 훨씬 더 넓고 세련된 새 사무실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고층 빌딩들이 인공 은하수처럼 반짝였습니다. 제 마음 컨설팅은 이제 5명의 직원을 두었고 우리는 방금 또 다른 큰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모든 것이 제가 원하던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연꽃차 한 잔을 따랐습니다. 은은한 향이 방 안 가득 퍼졌습니다. 저는 지난 1년 동안 제가 걸어온 길을 돌아보았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더 이상 증오나 고통에 거친 파도가 없었고 그저 고요하고 평온한 호수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준혁이나 지아에 대해 많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가끔 들려오는 소식에 의하면 성운 기획은 여러 사건을 겪은 후 구조조정을 해야 했고 준혁도 예전처럼 독단적인 모습을 유지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지아는 퇴사하고 고향으로 돌아가 결혼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들의 삶은 이제 제가 더 이상 신경 쓰지 않는 오래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저는 용서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들이 그럴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제가 평온할 자격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와 시우 씨의 관계는 여전히 천천히 그리고 꾸준히 발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마음이 통하는 친구이자 완벽한 파트너입니다. 가끔 그는 여전히 저를 카페에 초대하고 호숫가를 함께 산책합니다. 우리 사이의 감정은 명확한 이름이 필요 없습니다. 그것은 진심 어린 관심과 존중 속에서 매일 조금씩 자라나고 있습니다. 미래가 어떻게 될지 저는 서둘러 답을 찾지 않습니다. 그저 그와 함께 있을 때 저는 항상 제 자신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엄마는 여전히 건강하십니다. 주말마다 저는 엄마를 뵈러 가고 작은 선물을 가져다 드립니다. 엄마의 행복하고 자랑스러운 미소를 볼 때 저는 그것이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성공이라는 것을 압니다. 저는 일어나 창가로 다가가 아래의 분주한 인파를 내려다 보았습니다. 각자에게는 자신만의 이야기, 삶, 그리고 여정이 있습니다. 제 여정에는 눈물로 가득 찬 굴곡이 있었지만 바로 그 시련들이 오늘날의 저를 단련시켰습니다.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는 여자로 말입니다. 진정한 평온은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인정하는지 혹은 얼마나 많은 돈이나 지위를 가졌는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평온은 깊은 내면에서 자신의 가치를 이해하고 자신의 삶을 주도하는 것에서 비롯됩니다. 저는 복수하는 길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더 나은 삶을 사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아마 가장 달콤한 복수일 겁니다.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미래는 여전히 많은 도전과 기다리는 기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든 저는 치유된 마음과 평온으로 가득 찬 영혼으로 제 자신의 길을 굳건히 걸어갈 것이라는 것을 아니까요.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